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살 된 딸아이가 있는 애엄마고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일을 쉬어본 적도 없고요. 남편은 자상하고 가정적이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친정도 가난하고 시댁도 가난해요. 엎어치나 매치나 또이또이합니다. 나이 30에 남편을 만나 연애를 했고요. 2년 4개월 만에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며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생활도 긴 시간은 아니지만 나름 파란만장한 시간들을 보냈고요. 지금은 남편도 저도 시댁 식구들과 연을 끊고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제가 없는 집에 태어나 자라면서 경제적으로는 부족했지만 공부도 잘했고 어디 가서 무시당하거나 미움받거나 한 적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집구석에 시집와서 당한 일들 생각하면 어이가 없기도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호구되는구나 싶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큰 소리 안 내고 내가 그냥 참고 넘어가야지 하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사람을 점점 무시하고 막대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저희가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볼게요. 결혼 자금으로 시댁에서 8천만 원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없는 살림 뻔히 아는데 어떻게 그런 큰 돈이 나올 수가 있나 싶었지만 주신다는데 마다하지는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자기가 그 돈을 못 해주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아니면 그 아파트를 너희에게 줄 테니 너희들이 들어와 살고 나는 따로 나가서 집을 얻어 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살고 계신 아파트를 받을 수는 없는 거라고 거절했으나 한사코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아파트는 영구임대 아파트라서 매매도 양도도 못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시어머니의 거짓말이었던 거죠. 결혼 자금으로 주신다던 8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7천, 6천, 5천으로 줄어들더니 신혼집 계약날 계약금도 못 주시겠다는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8천짜리 전세집을 구하고 4천 대출의 나머지 4천은 남편이랑 제가 각자 2천씩 마련했습니다. 신혼여행도 제가 부담했고 신혼살림도 제가 마련했지요. 그렇게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남편도 저도 남에게 부탁하고 민폐 끼치는 거 싫어하는 스타일이라서 주례와 사회를 알바로 고용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오시는 주례분도 오래 교수 생활을 하셨고 사회자분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라 잘 하시겠더라고요.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예식 시작 시간이 지났는데도 입장하라고 부르질 않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오셔서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본인께서 다니시는 교회 사람들이 단체로 버스를 대절해서 타고 오고 있는데 길이 막혀서 늦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식을 시작한답니다. 1시간짜리 예식장 대관인데 30분이나 늦게 시작했고 그리고도 1시간을 꼬박 다 채워서 진행하는 바람에 바로 뒷시간 타임 결혼하는 부부에게도 폐를 끼치게 됐습니다. 피해받은 신랑 신부님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거기다가 딱 하나 있는 형인 아주버님은 돈이 없다고 단 하나 있는 동생 결혼에 축의금 10원도 안 했고 선물도 없었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없는 형편의 예단에 은수저 세트 반상기 세트 다 했고 아주버님 옷 사서 입으시라고 따로 의복비도 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신부 입장하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결혼식장 분위기가 이상한 겁니다. 주례는 어머님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으로 바뀌어 있고 사회도 그 교회 집사님이 서 계시더라고요. 주례 말씀은 교회 설교 말씀으로 바뀌었으며 하객들까지 모두 찬송가를 부르게 했고 축가는 그 교회 성가대가 불렀어요. 원래는 축가를 제 남동생이 부르기로 했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게 다 바뀌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남편도 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렇지만 하객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진행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례 목사님께서는 저보고 남편은 하늘이라고 떠받들고 살 수 있겠냐고 질문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결혼식 중임에도 목사님이 저한테 큰 소리로 화를 내더군요. 대답하세요, 신부. 어쩔 수 없이 쭈뼛거리며 작은 소리로
네,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아이는 셋이나 넷을 낳아야 합니다. 여자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행복해요. 아이는 넷을 낳으면 좋은데 셋은 낳을 거죠. 이러면서 또 저더러 대답을 하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전 대답을 안 했어요. 2번, 3번 계속 아이를 셋 낳으라고 계속 대답하라고 소리치는데 끝까지 대답을 안 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서 결혼식 내내 찡그린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남편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나한테 사기를 친 거냐고, 결혼식을 바꿔치기 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는 일이라 똑같이 황당하고 불쾌한 입장이래요. 모든 일을 시어머니께서 계획하고 바꿔버리신 거라고 합니다. 이미 결혼식은 그렇게 다 치루어졌고 이미 끝난 마당에 더 얘기해서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큰 소리 내고 싸운다고 이미 망쳐버린 결혼식을 되돌릴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시간이 지나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출산을 위해 산후조리원을 알아보고 있던 시기였어요. 시어머니께서 저더러 왜 돈 들게 비싼 산후조리원을 가느냐고 하시더라고요. 산후조리원도 다 불결하고 더럽다고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래요. 너희 엄마는 내가 애 낳는데 산후조리도 안 해주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도 화가 났지만 그냥 참았습니다. 아이가 3달이 다 되도록 거꾸로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제왕절개로 낳았어요. 열심히 계단 오르내리기도 하고 임산부 요가도 다니고 고양이 자세며 열심히 해서 아이를 돌려보려고 노력해 보았지만 아이는 안 돌고 그대로더라고요. 금요일에 출산휴가를 쓰고 토일 이틀 쉬고 바로 월요일에 애를 낳았습니다. 육아휴직은 못 쓰는 입장이라서 갓난 아기를 남의 손에 맡기고 회사에 복귀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더 늦게 남의 손에 맡기려고 했어요. 하루라도 더 내 몸이 힘든 게 낫지 싶어서 그랬어요. 네, 저는 미련하게 희생하는 타입이었나 봐요. 수술 마치고 침대에 누워있는 저에게 시어머니께서는 본인이 돈이 없으니 병원비를 보태줄 수 없다면서 너희들이 해결하라고 하셨어요. 애초부터 돈 받을 생각도 없었어요. 양가 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뻔히 아는데요.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야죠. 직접 벌어서 직접 병원비 내려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니 힘이 쭉 빠져버렸어요. 말이라도 곱게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 싶어서 섭섭했습니다. 다음날 남편도 회사에 꼭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시어머니께서 병원에 와 계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더러 친정부모님을 병원에 오시지 말라고 지금 전화하라고 하셨어요. 친정부모님은 2분 다 직장에 다니셔서 퇴근하고 나서 병원으로 오시기로 한 상황이었는데요. 시어머니는 본인께서 병원에 있으면서 쭉 주무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친정부모님 오시면 불편하니까 오지 말라고 지금 빨리 전화하라는 거예요. 남편도 없는 상황에서 빨리 지금 전화하라면서 왜 안 하냐고 윽박을 지르셨습니다. 이따가 할게요 하고 얼버무린 후 시어머니가 잠시 나가신 틈에 남편에게 전화해서 나 애 낳고 아프고 남편도 없어서 서러운데 왜 우리 엄마 아빠 못 보게 하느냐고 엉엉 울었어요. 남편이 바로 자기 엄마한테 전화해서 대체 왜 그러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결국은 없던 일이 되고 저녁 때는 내가 사랑하는 엄마, 아빠, 남편까지 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출산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조리 중인 제가 베란다에서 아기 베네 쪼고리를 손빨래하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니가 다가오더니 쭈그려 앉은 제 등을 발로 툭툭 차면서 야, 뭐하냐?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잘 못 알았나? 설마 발로 나를 찬 건 아니겠지? 생각하고 있으니 곧바로 또 발로 툭툭 차면서 세탁기 한 번 돌리는데 돈이 얼마나 든다고 그걸 손빨래하냐? 앞으로는 세탁기 돌려라. 이러십니다. 세탁기 돌릴 돈이 없어서 손빨래 하나요? 세제 넣지 않고 아기가 토한 거 깨끗하게 빨려고 하니까 손으로 빨았던 거지요. 그날 밤에 서러워서 잠을 못 잤습니다. 육아일기를 쓰던 기간이었는데 밤새 울면서 일기장에 서러움이 대폭 발한 내용을 가득 적어 놓았습니다.
시댁과 신혼집의 거리가 상당한데도 주말이면 항상 시어머니가 신혼집에 오셨습니다. 처음엔 연락이라도 하고 오시더니 나중엔 그냥 아무 때나 와서 초인종 누르시더라고요. 저 먹으라고 주시는 음식들은 하나같이 썩었거나 쉬었거나 그랬습니다. 친정엄마도 항상 보시면서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닐 거라고 이해하라고 하셨습니다. 과일도 터지고 굼고 썩은 것, 공국도 쉬어서 상한 것들 항상 보시면서요. 어디선가 선물 받거나 사두고 썩어버린 것들 주시는 것 같다고도 하셨어요. 정상적인 음식을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시댁에 가면 항상 제철 과일이 가득하고 냉장고엔 홈쇼핑 고등어 팩이 가득하고 불고기며 요구르트며 더 이상 음식을 넣을 곳이 없을 정도로 꽉꽉 들어차고 베란다며 방 안쪽까지 널려 있었어요. 아이 낳고 얼마 안 되어서 바로 추석이었어요. 몸조리를 해야 되는 때였죠. 시어머니가 시댁 식구들을 다 끌고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시어머니, 아주버님, 이모님, 이모부님이 저희 집으로 오셔서는 명절을 보냈습니다. 음식은 시어머니와 제가 같이 차려냈습니다. 누워있어도 모자랄 판에 밑이 빠지려고 하는 아픔을 참으며 추석을 보냈습니다. 당시에 낳은 지 2주밖에 안 된 갓난아기에게 밥을 먹이시겠다며 어머님이 스스로 맨밥을 씹어서 뱉은 것을 먹이려고 하셨습니다. 아시겠지만 갓난아기와 산모는 면역력이 약해서 그런 식으로 음식을 섭취하면 안 됩니다. 경악을 하면서 말렸는데 어머님께서 옛날엔 다 이렇게 했다며 굳이 또 계속 시도를 하셨습니다. 제 시선을 피해서 씹다 뱉은 밥을 계속 먹이려고 하셔서 남편 허벅지를 3개 꼬집어 눈치를 주고 뜯어 말렸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처럼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함께 우리 집에 오셨을 때였어요. 남편은 바깥에서 빨래를 널고 있고 모유 수유를 해야 하는 시간인데 시어머니가 자리를 피해주지도 않고 빤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안방에서 저 모유 수유해야 한다고 자리 좀 비켜주십사 했는데 시어머님 하는 말씀이 여기서 애기한테 젖 줘라. 먹는 것 좀 보게. 이러면서 같은 여자인 시어머니만 본다고 해도 싫을 마당에 시아주버님도 있는 자리에서 함께 보게 해주라는 겁니다. 너무 충격적이라 그대로 아이를 안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모유 수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안 보여주냐면서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별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표정은 그야말로 우리 엄마가 설마 그렇게까지 했겠어? 였습니다. 어느 날 시댁에 갔을 적에 시어머니가 제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 작은 아들은 지금껏 키우면서 속 한 번 안 썩인 애야. 내가 말만 하면 다 그대로 하고 착하게만 자랐었다. 근데 너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고 하면서부터 내 속을 썩이는구나. 그렇게 착한 애였는데 널 만나더니 애가 180도 달라졌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내 아들을 뒤에서 조종을 하니까 그렇게 착하던 애가 너만 싸고 돌잖니. 애가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진짜 몰랐다. 어머님,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요. 아니다. 내가 예전에 내 아들을 못 봐서 그렇지. 착한 내 아들이 너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 나는 너무 분하지. 이렇게 저한테 드는 감정을 그대로 직접적으로 얘기하셨어요. 남편한테 물어봤죠. 정말 그렇게 착한 아들이었고 나 만나서 속 썩였냐니까 자기는 원래부터 착한 아들 아니었다던데요. 어머님 혼자 환상 속에 사셨던 듯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어느덧 아이 100일 잔치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이 100일 잔치는 간소하게 양가 부모님과 저랑 남편의 직계 형제만 불러 한정식 식사를 하는 것으로 했어요. 이번에도 아주버님은 선물도 축하금도 아무것도 없었고요. 식사를 마치고 친정 식구들은 가시고 시댁 식구들은 모두 저희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팔을 쓱 잡아당겨서 뒤로 빠지더니 제 팔짱을 끼고 그러는 겁니다. 야, 너 내가 네 남편 뺏어갈까봐 무섭지? 그치? 이게 당최 뭔 소린가 싶었고요. 내가 아들 뺏어간 여자로 보이시나 아니면 아들을 남편처럼 생각하셨나 싶었고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남편한테 말했지만 그냥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돌잔치 때도 마찬가지로 양가 부모님과 직계 형제들만 모여서 한정식집에서 돌잔치를 했어요. 또한 아주버님은 역시나 선물도 돈도 아무것도 주신 것이 없고 조용히 끝났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엔 회사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서 우편함에 꽂힌 고지서 한 통을 받습니다. 시아주버님 이름으로 된 독촉장이었고 은행에서 8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갚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대체 이런 게 왜 시댁이 아닌 우리 신혼집으로 날아오는지 이해가 안 가서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이전에도 3-4차례 똑같은 독촉장이 왔었다며 제가 보면 불쾌할까봐 얼른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곤 바로 형한테 전화해서 서로 소리 지르고 싸워댔습니다. 왜 빨리 해결하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왜 이게 여기로 날아오냐며 소리 지르고 싸웠습니다. 아주버님은 적반하장으로 동생이 싸가지가 없다며 난리더라고요. 그리곤 어느 날 아주버님께서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면서 저희 신혼집에 데리고 왔어요. 근데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왜 어머님한테 안 가고 우리 집에 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남편이랑 이래저래 사이가 아주 안 좋거든요. 제가 알기론 당시 아주버님이 38살이고 그 아가씨가 21살인지 22살인지입니다. 놀랠 노짜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애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회사 사람이 여자를 소개해준다고 했는데요. 그분이 자기 조카를 데리고 나왔고 지금 만나는 여자가 그 소개받은 분이 아니라 조카라는 거예요. 어머님 생신 때도 아주버님은 그 아가씨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아가씨는 시어머니 생신이라는 것 뻔히 알면서도 작은 선물 하나도 없이 맨손으로 와서 뷔페만 먹고 쏙 사라지더라고요. 시종일관 뾰루퉁하거나 무표정으로 말도 없고 대답도 안 하던 그 아가씨는 밥만 잘 먹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해에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 인사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경기권의 한정식집에서 만났습니다. 저희가 시어머니 모시고 갔고 아주버님은 여자분과 함께 왔습니다. 지난해에 만나던 그 어린 아가씨가 아니더군요. 나이는 저보다 1살이 많고 너무나 이쁘고 싹싹하고 성격 좋고 몸매까지 글래머의 완벽에 가까운 분이더라고요. 어머어머 어쩜 이렇게도 남녀가 만나지는 건가 싶었고요. 놀랍기만 했습니다. 저도 아주버님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아서 이런 여자분 만나는 게 놀랍기만 했습니다. 딱 한 번 인사 자리가 있었을 뿐인데 속전속결로 결혼이 되더라고요. 정신없이 빨리 상견례도 진행되고 결혼 준비를 하길래 혼전 임신인가 했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하고요. 아주버님 결혼 준비할 당시에 신혼집은 신축 오피스텔 9천짜리를 매매해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 사람들과 함께 가서 집 사진 찍어온 것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며 자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께 9천만 원 언제까지 마련해달라 합니다. 제가 아는 아주버님은 자기가 번 돈은 자기가 다 쓰고 어머님한테 또 손 벌려서 더 가져다 쓰는 사람입니다. 회사 일로 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어머님이 중고로 차도 뽑아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도 어머님이랑 싸웠었어요. 형이 뭐가 이뻐서 자꾸 해주냐고요. 남편이 20살에 군대 갔을 적에 형이 어머님 이름, 남편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긁고 카드 대금 갚지 않아서 둘 다 신용불량자가 됐었고요. 그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계속 갚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었다고 들었어요. 남편과 어머님은 본인들이 만들지도 쓰지도 않은 돈 때문에 신불자 된 것이 억울해서 은행에 가서 돈을 쓴 본인에게 청구하라고 따졌다고 했고요. 남편이랑 시어머님이 일해서 번 돈으로 다 갚았고 그렇게 갚은 지가 꽤 오래되어 신용도도 회복되었다 했습니다. 그게 사실인 것이 저희가 결혼할 때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받으면서 저나 남편이나 신용에 문제가 없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몇 차례 있던 사람이라서 형제 사이가 좋지 않고 저도 아주버님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자기 돈 한 푼 없이 결혼하면서 어머님께 9천만 원을 달라고 하는 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나 남편은 형 결혼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왜냐면 지금껏 시댁에 당한 서러움들이 너무나 많고 머리가 아프고요. 아주버님이 결혼하는데 내가 뭘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니 그냥 잠자코 진행되는 것이나 지켜보자는 입장이었어요. 사실 아주버님 결혼이지 저와는 큰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결국은 그 9천짜리 오피스텔로 결혼해서 들어가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돈도 어머님이 지금까지 넣었던 보험들을 담보로 해서 돈을 대출받거나 옆집, 옆집에서 500만 원씩 빌리고 각종 은행권에서 신용으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만들어서 해주셨더라고요. 시댁에 갔을 때 벽에 걸린 달력을 보니 같은 영구임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 몇 호에서 얼마 빌렸는지 적어 놓으신 걸 보고 알았습니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이 사채로도 3군데에 걸쳐 돈을 빌려서 해줬다는 겁니다. 담보가 없으니 금액이 크지 않고 신용으로 땡길 수 있는 건 다 땡긴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해줘야 하는 것인지, 그렇게까지 해서 받아야 하는 것인지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해줘놓고 저희 부부 앞에서 서운하다며 한바탕 우는 시어머님도 이상해 보였습니다. 결혼 2년차 때부터 저는 시댁 식구와 연락을 안 하고 지냅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 전화가 오면 1번, 2번 안 받고 나중에 저녁 때나 전화해서 부재중 이제 받다고 무슨 일이시냐 물었고요. 물론 그때마다 용건은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전화, 문자, 카톡도 다 씹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통해서만 연락하고 살았습니다. 아주버님은 이제 결혼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고요. 그 완벽하게 예뻤던 분과 결혼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형님은 이미 결혼을 1번 했었고 올해 9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전 남편이 키운답니다. 이혼과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부부한테는 결혼 1년째 될 때까지 숨겼는데요. 그 이유가 시어머니가 시켰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둘째 부부한테 밉보이면 무시당할 수도 있다며 얘기하지 말라고 했다네요. 관심도 없는데 우리랑 무슨 상관이라고 그런 걸 속이는지 이해도 안 가고요. 작년 딱 이맘때쯤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1년간 연락도 단 1번도 안 했고 연락처도 서로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고 전화가 왔네요. 아주버님, 형님이 결혼할 때 아주버님이 돈을 하나도 안 가져오고 결혼을 했다네요. 나이가 39인데 어째서 지금까지 모은 돈이 하나도 없느냐고 물었더니 우리 부부가 결혼할 때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주버님 말에 의하면 어느 날 갑자기 저희 남편이 사귀는 여자가 있다고 저를 데려와 소개했대요. 소개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혼전 임신을 했다면서 결혼을 할 테니 돈을 내놓으라고 했답니다. 당연히 어머님은 돈이 없고 돈을 내놓으라고 개진상을 부리는 저희 남편을 아주버님이 끌고 나가서 혼내주려고 좁혔답니다. 그러고 나서 그래도 동생이기에 그동안 모아놓은 적금 몇 천만 원을 우리에게 결혼자금으로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신혼집은 신림동의 고시촌 언덕 위에 허물어져 가는 집이라고 했답니다. 생전 처음 듣는 소리였고요. 결혼할 때 그런 돈 받은 적도 없고 신림동 간 적도 없습니다. 신혼집은 경기도권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요. 저희 30 넘어서부터 만나기 시작해서 2년 4개월 동안 연애하고 양가 허락하에 정상적으로 결혼했습니다. 양가 서로 가난해서 받은 것 거의 없이 각자의 돈과 대출을 떠안고 결혼했어요.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몇 천만 원을 달라고 전화하신 거냐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아주버님께 받은 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돈을 줬다고 하느냐 물으니 자기도 모른답니다. 그냥 자기 남편한테 그렇게 들었대요. 서로 다시 확인해보자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연말에 시어머님 환갑이셨고요. 시어머니 형제분들 모시고 식사를 했으며 용돈으로 150만 원을 드렸습니다. 아주버님 부부는 안경을 2개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굳이 시어머니께서 그 안경이 해외 명품 브랜드라며 150만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거짓말이었고요. 5만 원짜리 안경이었습니다. 아주버님 부부기 죽을까봐 거짓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시댁에 갔을 때 남편이 어머님께 정말 크게 화를 냈습니다.
가만히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왜 들쑤셔서 바보 병신으로 만드냐고요. 집안이 떠나가게 소리치고 집안을 뒤집었어요.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놔두고 제 손을 꼭 잡고 눈물 뚝뚝 흘리며 우시더이다. 그 후로는 저는 더더욱 시댁에 안 가게 됐고요. 남편도 시댁에 정을 많이 뗐습니다. 그리곤 지금 상황입니다. 시어머니께서 무릎 연골이 거의 다다른 상태고 다리가 휘어서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의사 소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릎 수술을 했습니다. 이번에 왼쪽 무릎 한쪽만 수술했고요. 3개월 후에 오른쪽 수술도 해야 합니다. 이것도 아주버님 부부가 어느 날 뜬금없이 어머님이랑 병원에 가서 정밀검진 받고 수술 일정까지 받은 다음에 저희한테 알렸고요. 수술비는 반씩 부담하자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어찌저찌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입원 중인 상황에 갑자기 형님이 자궁경부암에 걸렸다며 자궁을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혹도 열 몇 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아무 반응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틀 후에 또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임신을 했기 때문에 자궁경부암 수술은 미룬다고 합니다. 이게 뭔 멍멍이 같은 소린지요. 안 그래도 제가 최근에 자궁경부암 주사를 2차까지 맞고 3차를 남겨둔 상황인데요. 산부인과 병원 의사에도 물어보고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확실하고요. 의사분께 여쭈어본 결과 자궁을 드러낼 정도의 자궁경부암이면 굳이 임신을 유지해야 하느냐고 되물으셨고요. 자궁경부암이라면서 열 몇 개의 혹은 무슨 소리냐고 잘 못 알고 하는 소리 아니냐고 합니다. 아무리 봐도 어머님 수술비를 안 내려고 쇼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퇴원 이틀 앞두고 저녁 시간에 형님이 저희 남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주버님이 회사 사람에게 6천만 원을 빌렸답니다. 돈 빌려준 사람이 돈 갚으라고 집으로 전화를 했고 당장 집으로 쫓아가겠다,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고 합니다. 형님은 본인이 그 돈 못 갚겠으니 우리 보고 갚아줄 수 있냐고 묻더랍니다. 남편이 그 돈을 왜 우리가 갚느냐고. 형이랑 돈으로 엮이고 싶지 않다고 했더니 동생이지 않냐고 가족이니까 갚아달라고 했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이 나네요. 결혼해서 자기 둘이 살면서 둘이 가족 아닌가요? 이제 와서 아쉬우니 혈연을 찾나 싶고요. 다음날 제가 형님한테 전화했습니다. 그동안 시댁 문제로 내가 속 썩었던 거, 아주버님이 그동안 돈 문제 사고친 거, 독촉장 우리 집으로 날아온 거 다 얘기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남편이랑 닭발에 소주 한 잔 걸치며 얘기하다가 남편이 형한테 전화를 걸더라고요. 한참을 안 받다가 30분쯤 지나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빌린 돈이 얼마냐고 물으니 자기 앞으로 빚이 총 2억이 있다고 합니다. 남편이 이번에 어머니 수술비 우리가 낼 테니까 다음번에 수술하는 건 형이 내든 엄마가 내든 나는 모르겠다. 알아서 해. 그리고 이제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인연 끊고 살자. 그랬더니 아주버님이 지금 당장 널 죽이러 쫓아갈 수 있어. 그래? 와봐. 와보라고. 남편이 이렇게 인연을 끊자고 하니 아주버님이 대뜸 죽인다고 하네요. 살벌한 형제 싸움으로 번졌고요. 남편이 전화를 끊자마자 제가 옆에서 바로 형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수신거절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일부러 수신거절한 거죠. 둘이 같이 있는 게 뻔했습니다. 아주버님이 애초에 전화 안 받았던 것도 둘이서 짱구 맞대고 사기칠 궁리를 했던 거고요. 이번에도 전화를 하니 또 안 받는 게 생각한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게 눈에 보이듯이 너무나 그려지는 겁니다. 다시 바로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시어머니께 전화했네요. 병원에서 자다 깨서 전화를 받으시는데 큰아드님께서 우리 부부 지금 죽이러 온다고 하니까 저희 부부 죽으면 큰아들이 그런 줄 아시고 경찰에 신고하시라 했습니다. 우리 죽으면 누군가는 알아야 하지 않겠냐면서요. 그래서 전화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날로 아주버님, 형님 두 사람 전화번호 차단하고 삭제했고요. 이틀 뒤 어머님도 퇴원하셨고
병원비 저희가 계산했습니다. 어머님이 퇴원하는데도 아주버님, 형님 코빼기 하나 안 보였어요. 결국 수술비는 호구됐다 싶지만 어차피 1차, 2차 반씩 부담하기로 했던 거 그대로 냈다고 기부했다 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전화번호 바꿨습니다. 시어머님, 아주버님, 형님 전화번호도 차단하고 삭제했습니다. 우리 세 식구만 신경 쓰고 살 겁니다. 회사도 때려치든가 장기휴가 신청해서 여행이나 갈 생각입니다. 내가 그동안 호구 병신처럼 당하면서 살아온 거 잊으면 안 되겠지요. 우리 엄마가 저 이렇게 살라고 키우지 않았습니다. 저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결혼 전에는 저 잘난 맛에 살던 사람입니다. 남편 입장 생각해서 계속 져주고 참고 혈연이기에 또 참았는데 이제는 끊어냅니다. 남편이 있었기에 그동안 버티고 살 수 있었고요. 시댁이랑 연 끊으면 그뿐이지 이혼은 안 할 생각입니다. 맞벌이로 돈을 겁나게 많이 벌어서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아볼랍니다. 지금까지 저의 바보 같았던 지난날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